강서연은 샴페인 잔을 든 채로 잠시 숨을 골랐다.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이 크리스털 잔에 부딪혀 무지갯빛 파편으로 흩어졌다. 최민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는 연 회장은 국내 정재계에 네로라 하는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낮은 웃음소리와 대화가 클래식 선율과 뒤섞여 공간을 우아하게 채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 서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 설계사무소 공간의 최연소 이사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혁신적인 건축물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어 놓았고 그녀에게 천재 건축가라는 명성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최민준의 약혼녀로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인 태하건설과 신흥 건축업계를 이끄는 공간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최민준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는 누가 보아도 매력적인 남자였다. 훤칠한 키와 세련된 매너, 그리고 태하건설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배경까지. 서연은 그의 가슴에 살짝 머리를 기댔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익숙한 향수 냄새 속에서 아주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간적이어서 그녀 스스로도 착각이라고 치부해 버릴 정도였다. 그때였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윤아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린은 서연과 대학 시절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정말 여신이 따로 없네. 민준 씨는 정말 복받은 남자야. 하린의 칭찬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주 잠깐 민준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서연이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연회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 회장이 곧 두 사람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회자가 최민준과 강서연을 단상으로 모시겠다는 안내 방송을 했다. 하지만 민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를 찾아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다가와 민준이 2층 서재에서 잠시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데리러 가기 위해 계단을 올랐다. 2층 복도는 연 회장의 소음이 닿지 않아 놀라울 정도로 고요했다.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노크를 하려다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손을 멈췄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윤아린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열린 문틈으로 시선을 옮겼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난 이제 지쳤어. 하린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투정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그녀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민준이 하린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은밀하고 익숙해 보였다. 서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민준이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금만 참아. 강서연이랑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거야. 아버지는 강서연의 능력이 필요한 것뿐이니까. 결혼 후에 적당한 핑계를 대서 이혼하면 태하건설도 너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이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물었다. 정말이지,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 말에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그 여자 일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여자야.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 여자랑 어떻게 3년을 만났겠어. 넌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야. 할인아.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을 스쳤던 작은 위화감의 정체가 분명해졌다. 민준의 몸에서 나던 낯선 향수는 바로 할인이 쓰는 향수였던 것이다.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분노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계단을 내려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해서 방금 전 끔찍한 배신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민준과 할인이 황급히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서연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단상 위로 불렀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날, 제 아들 민준이와 예비 며느리인 서연이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은 마이크를 민준에게 넘겼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 주어서 고마워. 평생 너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게.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속이 역겨웠지만 서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최 회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최민준 씨, 당신과의 약혼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파기하겠습니다. 서연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최 회장의 얼굴은 굳어졌다. 민주는 당황한 얼굴로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쳐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뒤에 서서
사색이 된 윤하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제게는 당신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축복해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결정타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과 하린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서연은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반지를 단상 위 마이크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작은 금속성 소리가 연회장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단상을 내려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연회장의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슬프거나 처량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배신감의 상처는 깊었지만 동시에 질식할 것 같았던 거짓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강서연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었다. 강서연이 연회장을 떠난 뒤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의 불호령이 울려 퍼졌고 최민주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이성을 잃었다. 윤하리는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서연이 없는 자리에서 그녀를 히스테리를 부리는 미친 여자로 몰아가려 애썼지만 서연이 보여준 냉정한 침착함과 단호함은 그들의 변명을 설득력 없게 만들었다. 서연은 자신의 미니멀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컴퓨터를 켜고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최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그와 관련된 모든 파일을 망설임 없이 휴지통으로 옮겼다. 스마트폰에서는 그의 번호와 모든 SNS 기록을 지웠다. 울리는 전화를 받지도 쏟아지는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소음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건축설계사무소 공간으로 출근했다. 사무실 공기는 미묘하게 무거웠다. 밤사이 파혼 소식은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회의실로 소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랜드마크 900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오직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랜드마크 900 프로젝트는 서울의 중심에 새로운 역사를 쓸 900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건축계의 가장 큰 이벤트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바로 태하건설이었다. 서연에게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배신자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전쟁터였다. 최민주는 서연이 자신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자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사랑이 아닌 증오와 소유욕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는 그녀를 되찾을 수 없다면 철저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태하건설은 비열한 방식으로 서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간의 핵심 인력들을 높은 연봉으로 빼내려 시도했고, 건축심의 위원들에게 서연이 사적인 감정 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이며 프로젝트를 이끌 자격이 없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회장실에서는 권지혁이 랜드마크 900곰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젊고 냉철한 리더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진성그룹이 준비한 설계안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태하건설의 최민준 상무가 파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상대는 공간의 강서연 이사라고 합니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강서연,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는 몇 년 전 건축 잡지에서 그녀의 데뷔작에 대한 평론을 인상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녀의 설계는 대담하고 인간 중심적이었다. 권지혁은 비서에게 강서연과 그녀가 이끄는 공간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는 밤늦도록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았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와 인간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건축가에게 강한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처한 상황이 그녀의 재능을 꺾을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들지 궁금해졌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일이 다가왔다. 발표장에는 국내 모든 주요 건설사와 건축사무소의 대표들이 모여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하건설의 발표가 먼저 시작되었다. 최민주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발표를 이끌었지만 그들의 설계안은 화려하기만 할 뿐 새로운 비전이나 철학이 부재한 과거의 답습에 불과했다. 발표가 끝나자 의례적인 박수가 나왔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미지근했다. 드디어 강서연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가 단상으로 걸어 나갈 때 장내에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민주는 그녀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경멸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맨 앞줄 권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심사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서울이 품게 될 새로운 심장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건물의 외형이 아닌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역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비전은 거대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와 설계는 정교하고 완벽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날카로운 질문들에도 막힘없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답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프로페셔널, 바로 천재 건축가 강서연, 그 자체였다. 그녀의 모습은 역경 속에서 더 강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최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졌다. 서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권지혁과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놀라움과 깊은 존중의 의미였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그리고 그 모든 압박을 이겨낸 강인한 정신력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서연은 발표장을 걸어 나왔다. 마음속을 휘젓던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멎어 있었다. 과거로 향하는 문은 그녀 스스로 굳게 닫아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길이 열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그 강렬한 눈빛이 바로 그 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랜드마크 900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가 끝난 며칠 뒤, 강서연의 사무실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다. 그녀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 업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대하건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들을 하룻밤 사이에 잠재워 버렸다.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가 이대로 물러설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진성그룹 회장실이었다. 권지혁 회장의 비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회장님이 강서연 이사와 개인적인 만남을 원한다고 전했다. 서연은 순간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진성그룹 역시 랜드마크 9대기의 강력한 경쟁자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의 의도가 무엇일지 조용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약속 장소는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프라이빗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권지혁은 이미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의 행동에는 불필요한 수식이나 과장이 없었다. 오직 간결하고 정중한 예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권지혁은 본론부터 꺼냈다.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역사적 맥락을 현대 건축물에 녹여내려는 시도는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선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칭찬은 상투적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설계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지혁은 와인잔을 들어 가볍게 돌리며 말을 이었다. 강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진성그룹은 현재 유럽의 명망 있는 기업인 슈타르크 홀딩스와 대규모 합작 투자를 논의 중입니다. 그는 슈타르크 홀딩스의 회장이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며 사업 파트너의 가정적 안정을 중요한 신뢰의 척도로 여긴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저의 미혼 상태를 약점으로 공격하며 입지를 흔들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저를 일에만 미쳐 있는 불안정한 리더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군주가 겪는 치열한 암투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권지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다. 강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서연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대화가 평범한 사업 논의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지혁은 그녀의 침묵을 예상했다는 듯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감정이 배제된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 될 겁니다. 저는 강서연 씨에게 태하건설의 모든 위협을 막아줄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성그룹이 랜드마크 구리백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 설계 총괄은 강서연 씨에게 맡길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것이었다. 태하건설의 비열한 공격을 막고 꿈의 프로젝트를 실현할 기회. 그것은 서연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결혼이었다. 최민준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그녀에게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그것도 계약으로 묶인다는 것은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했다. 권지혁의 제안은 분명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진흙탕 싸움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유일한 날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마음을 정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권지혁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말씀하십시오. 서연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를 마주 보았다. 첫째, 제가 맡게 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보장해 주십시오. 경영상의 이유로 저의 건축 철학에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공적인 파트너십에 한정됩니다. 사적인 영역은 서로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너 셋째, 이 계약의 명확한 종료 시점과 방식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년 뒤 합의해 이혼하며 재산 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결혼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녀의 조건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냉철한 사업가의 협상 테이블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을 지키고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코 자신을 잃고 싶지는 않았다. 권지혁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도움을 구걸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강력한 파트너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강 이사님의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내용을 명시한 공식 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협상은 끝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낭만적인 감정 대신 서로의 가치를 알아본 체스 마스터들 사이에서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과 신뢰가 공존했다. 권지혁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파트너.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차가운 그의 손에서 그녀는 앞으로 시작될 거대한 게임에 서막을 느낄 수 있었다. 레스토랑을 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결혼 계약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도박을 시작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상에 서고 말겠다는 뜨거운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가 앞으로 서게 될 새로운 무대를 비추는 조명처럼 느껴졌다. 강서연과 권지혁의 결혼 발표는 한 통의 간결한 보도자료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진성그룹의 공식 발표문은 두 전문가의 만남,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창조적 파트너십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여 두 사람의 결합을 비즈니스와 비전의 결합으로 포장했다. 감상적인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그 행간에는 대한민국 재계 1위와 건축계의 천재가 손을 잡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발표 직후 대한민국 사교계와 경제계는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해졌다. 언론은 불과 몇 주 전 비극적인 파혼의 주인공이었던 강서연이 어떻게 재계의 황태자인 권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냈다.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배신한 약혼자를 버리고 훨씬 더 대단한 남자와 결혼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통쾌하게 받아들여졌다. 이 소식을 접한 최 씨 일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최 회장은 경쟁사인 진성그룹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굴욕감에 분노했다. 최민주는 강서연을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더 격분했다. 강서연을 버리고 선택한 윤하리는 이제 권지혁의 아내가 된 강서연과 비교되며 헌신짝 취급을
받게 될 것이 뻔했다. 윤하린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녀가 참석하는 사교 모임마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하거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강서연을 배신하고 얻은 승리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질투와 패배감에 휩싸인 그녀와 최민주는 비이성적인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은 유치하고 비열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산 타블로이드 기자를 통해 강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의 내용은 그녀가 원래부터 야망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냉혈한이며 최민준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권지혁을 유혹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미 강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최민준의 배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사는 패배자들의 질투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공격은 그녀의 일에 대한 방해 공작이었다. 태하건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연이 진행하던 소규모 프로젝트들의 자재 공급을 막거나 관공서에 익명으로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켰다. 현장에서는 인부들을 선동하여 작은 사고들을 유발하는 등 그녀를 지치고 성가시게 만들기 위한 저급한 수법들이 동원되었다. 이릇한 공격들에 대해 서연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서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다. 자재 공급이 막히자 진성그룹의 자회사에서 더 좋은 품질의 자재를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었다. 관공서의 민원은 진성그룹의 막강한 법무팀이 움직이자마자 하루 만에 해결되었다. 권지혁은 약속대로 그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지원은 조용하고 신속하며 완벽했다. 권지혁은 그들의 계약 결혼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위해 몇 차례의 공식 석상을 마련했다. 한 미술관 개관식에 나란히 등장한 두 사람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서연은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소음은 잠잠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향하는 무례한 질문들을 차가운 눈빛 하나로 막아냈다.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에서 빈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뜨거운 애정은 없었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서연의 전문적인 견해를 경청했고 서연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당당한 애티튜드를 유지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자선 갈라 디너에서 일어났다. 그곳에서 서연은 최민준과 윤하린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민준은 술에 취해 비아냥거렸다. 대단한 신분 상승이군. 내 전 약혼녀가 이제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되셨어. 윤하린은 옆에서 피해자인 척
눈물을 글썽이며 서연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민준에게 말했다. 신분 상승이 아니라 가치 있는 파트너를 만난 것뿐이에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도 그저 돌멩이로 보이겠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최민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녀는 이어서 윤하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서 얻은 것은 결국 진짜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길 바라요. 그 순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던 권지혁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섰다. 그는 최민준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죠. 최상무, 당신이 버린 돌멩이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일 수 있다는 걸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시작될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최민준과 윤하리는 그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와의 동맹이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지를 깨달았다. 이전 같았으면 혼자서 감당해야 했을 비열한 공격들이 이제는 그저 하찮은 소음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에 단단한 갑옷을 입은 듯한 안정감이 들었다. 이제 그녀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직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지혁이라는 견고한 방패 뒤에서 강서연은 잠시 편곤을 되찾았다. 태하건설의 유치한 공격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수동적인 보호에 안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사냥꾼이었지 보호받는 피식자가 아니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방역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최민준 개인을 넘어 부패의 온상인 태하건설 그 자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2년 전 태하건설과 협업했던 최고급 빌라 단지 라시에나 힐 프로젝트였다. 당시 최민준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유명 건축상까지 수상했다. 하지만 그 디자인의 실제 주인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약혼자였던 그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공을 양보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프로젝트에는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자재 발주 목록과 회계 보고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일치들이 발견되곤 했다.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씌어있던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불일치들이 이제는 부패의 흔적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것이 태하건설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서연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그녀는 과거 공간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김진우를 찾아갔다. 그는
업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자 태하건설의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을 혐오하는 정의로운 인물이었다. 서연의 제안에 그는 흔쾌히 손을 잡았다. 또한 그녀는 전직 경찰 출신의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디지털 포렌식과 자금 추적을 맡겼다. 조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과거 자신의 컴퓨터에 백업해 두었던 라시에나 힐리 원본 설계도와 프로젝트 관련 파일들을 복원했다. 김진우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태하건설의 회계 장부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곧 특정 유령 회사들과의 거래에서 자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발견했다. 완벽하게 조작된 장부 속에서 그는 부패의 흐름을 찾아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이 만들었던 원본 설계도와 최민준의 이름으로 제출되어 상을 받은 최종 설계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민준은 단순히 디자인의 명의만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이 지정했던 최고급 친환경 자재들을 더 저렴한 저급 자재들로 몰래 바꾸어 시공했고 그 차액을 빼돌렸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 도용이 아닌 명백한 사기이자 횡령이었다. 사설 탐정의 조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김진우가 발견한 유령 회사들의 소유주는 모두 최민준의 대학 동창이거나 먼 친척들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을 통해 빼돌려진 자금은 결국 최민준이 관리하는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심지어 최민준이 강서연의 설계안에서 자재 등급을 낮추라고 지시한 이메일 기록까지 복원해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서연은 행동에 옮기기 전 먼저 권지혁을 찾아갔다. 이것은 허락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파트너로서 그의 전략적 조언을 구하고 자신들의 공동 전선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내민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권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입을 열었다. 이 자료들을 대형 언론사에 넘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태하건설이 압력을 넣어 기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대신 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1명을 추천했다. 그는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팩트만으로 승부하는 강직한 인물이었다. 서연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한 독립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태하건설, 라시에나 힐 디자인 도용 및 자재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서연이 제공한 명확한 증거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원본과 최종 설계도의 비교 분석,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과정, 그리고 최민준의 이름이 명시된 이메일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파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태하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최고급 주거 공간이라는 라시에나 힐레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부실 공사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 빌라에 입주한 부유층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추락했다. 최 회장은 아들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에 격노했다. 최민주는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다. 그는 이 모든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찾아내려 발버둥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강서연의 조용한 방역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왔다. 그날 밤 서연은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그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태하건설의 위기를 알리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서 별처럼 반짝였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승리였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철저한 전략과 증거로 얻어낸 완벽한 승리였다. 그녀는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존중을 넘어선 경외감마저 깃들어 있었다. 자신의 파트너가 이토록 무서운 전략가라는 사실에 그는 전율을 느꼈다. 태하건설에 대한 1차 공격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강서연과 권지혁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계약에 따라 그녀는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은 최고급 자재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쇼룸 같았다. 그 공간은 마치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완벽하지만 차갑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어딘가 공허한 느낌. 처음 며칠간 두 사람은 집안에서도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동에서 생활했고 의사소통은 주로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조차 그들의 대화는 랜드마크 9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이나 태하건설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전략 분석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감정이 배제된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인 일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서서히 허물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이 랜드마크 9의 100 프로젝트를 최종 수주하면서 서연은 설계 총괄 책임자로서 진성그룹의 핵심 팀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설계 작업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권지혁이 단순히 돈 많은 경영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복잡한 문제들을 단숨에 정리해버리는 무서운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권지혁은 서연의 창의적인 천재성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건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사람들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철학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지적 파트너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다가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또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본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일에 집중한 냉철한 경영자가 아니라 낡은 가족 사진을 손에 든 채 깊은 고독에 잠겨 있는 한 남자였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상처를 엿보았다. 며칠 뒤에는 권지혁이 서연의 다른 면을 발견할 차례였다. 그는 서재로 향하던 중 거실 통유리창 앞에 앉아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태블릿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날카로운 건축 도면이 아닌 따뜻한 색감의 작은 꽃과 풀벌레들이었다. 일에 대한 강박과 복수심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순수한 예술가적 영혼이 그 그림들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사를 거른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조용히 비서에게 그녀를 위한 따뜻한 죽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해가던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다. 태학건설의 최 회장은 주가 폭락과 소송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강서연이라고 생각하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그녀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서연에게 경고를 보내기로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현장 답사를 마치고 혼자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그녀의 차를 갓길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핸들을 꽉 잡고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트럭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차가 크게 흔들리며 가드레일에 부딪히고서야 트럭은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서연은 충격으로 잠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이미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분노와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위치를 확인한 뒤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10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여러 대의 검은 세단이 굉금을 내며 도착했고 차에서 내린 권지혁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는 사고 현장을 둘러볼 틈도 없이 서연의 차 문을 열고 그녀의 상태부터 살폈다. 괜찮아? 어디 다친 곳은? 그의 눈빛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이 괜찮다고 고개를 젓자 그는 그녀를 부축하여 자신의 채에 태웠다. 채에 오르자마자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누가 배후인지 24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관련된 놈들 하나도 남김없이. 그의 모습에서는 비즈니스맨이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살기가 느껴졌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뒤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직접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사고 당시 핸들에 부딪혀 생긴 그녀의 손목에 작은 찰과상을 그가 직접 치료해 주었다.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피부에 닿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계약과 조건들이 사라지듯 했다. 서연은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당신의 방패가 되겠다고 명시되어 있소. 내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지 않아. 그는 계약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눈은 계약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집 안에서의 어색한 거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묘한 신경전과 이끌림이 자리 잡았다. 며칠 뒤 늦은 밤 서연은 거실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다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서재에서 나온 권지혁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전략도 없었다. 차갑게만 보였던 두 사람의 마음에 폭풍우 속에서 피어난 작은 온기가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서연에 대한 어설픈 공격이 권지혁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를 낳자 태하건설의 초회 회장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다. 권지혁에 보이지 않는 방역은 그의 불법적인 자금줄 몇 개를 끊어놓았고 회사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최 회장은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여론과 주식시장, 양쪽 전선에서 진성그룹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이었고 그 무기의 이름은 윤하린이었다. 그녀는 최 회장 측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가장 인기 있는 저녁 토크쇼에 출연했다. 화면에 등장한 그녀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완벽하게 날조된 소설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최민준이 오래전부터 서로 사랑했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강서연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묘사한 강서연은 성공에만 집착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였고 최민주는 그런 그녀에게 상처받고 불행한 시간을 보낸 피해자였다. 그들의 배신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던 순간적인 실수였을 뿐이라고 그녀는 눈물로 호소했다. 윤하린의 연기는 대단했다. 그녀는 강서연의 극적인 파혼 선언이 사실은 최민준과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더 큰 목표였던 권지혁에게 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고 암시했다. 이 자극적인 스토리는
드라마에 굶주려 있던 대중의 구미를 당겼다. 여론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서연을 향했던 동정론은 희석되었고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윤아린이 대중의 시선을 끄는 동안 최 회장은 주식시장에서 그의 주력 부대를 움직였다. 그는 오랫동안 진성그룹의 독주에 불만을 품어왔던 몇몇 기업 총수들과 비밀리에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켜 권지혁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회사를 분할하여 나눠 갖자는 거대한 음모를 꾸몄다. 공격은 일제히 시작되었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해외 계약이 무산될 것이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며 조직적으로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 회장의 정치적 연줄이 동원되었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진성그룹은 순식간에 부도덕한 기업의 대명사처럼 언론에 오르내렸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회사 내부는 패닉에 빠졌고 임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권지혁을 몰아내기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강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윤아린의 역겨운 연기를 지켜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권지혁은 지금은 대응할 때가 아니라며 그녀를 말렸다. 언론에 나서는 것은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스스로 뛰어드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믿고 랜드마크 900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권지혁은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전략상황실에서 밤낮 없이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가득했다. 임원들은 초조한 얼굴로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하지만 권지혁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눈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정확한 명령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여론은 강서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최 회장과 그의 동맹들은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축배를 들기 시작했다. 이제 권지혁이라는 젊은 제왕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전략 상황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 임원이 초조한 목소리로 권지혁에게 물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권지혁은 혼란스러운 데이터가 가득한 스크린에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하지. 그의 그 한마디에 절망으로 가득 찼던 상황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그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닌 진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권지혁의 선언과 함께 진성그룹 전략 상황실의 분위기는 백할림도 바뀌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임원들의 눈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권지혁의 자신감은 전염성이 강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의 혼란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는 듯 침착하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최 회장의 공격이 아니라 그룹 내부의 반대파들이 언젠가 시도할지 모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방어 전략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첫 번째 반격은 주식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최 회장 연합이 진성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모든 자금을 쏟아부어 주가가 최저점에 도달한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은 준비해둔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그동안 비밀리에 확보해두었던 해외 투자 은행의 막대한 신용 한도를 이용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 동시에 그가 비밀리에 관리해온 우호적인 투자 회사들이 시장에 풀린 주식들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주가는 폭락을 멈추고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공매도를 했던 최 회장 연합은 쇼 스퀴즈 함정에 빠졌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고, 그들의 매수는 주가 상승을 더욱 부채질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진성그룹의 주가는 이전 최고가를 경신하며 폭등했다. 최 회장과 그의 동맹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무너졌다. 권지혁을 몰아내기 위한 그들의 야심찬 계획은 오히려 그들의 재무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자살 공격이 되고 말았다. 권지혁은 단 한 번의 반격으로 전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다. 두 번째 반격은 부패를 향한 칼날이었다. 진성그룹을 향했던 검찰과 공정위의 조사는 사실 권지혁이 유도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만큼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진성그룹에서 헛수고를 하는 동안 권지혁의 내부 정보팀은 최 회장 연합에 속한 기업들의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탈세, 불법 로비,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부패의 증거는 산처럼 쌓였다. 권지혁은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을 익명으로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제보했다. 진성그룹을 공격했던 바로 그 창끝이 이제는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된 것이다. 사냥꾼이 하루아침에 사냥감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여론과 사법기관의 칼날은 최 회장과 그의 동맹들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기업과의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권지혁은
이제 마지막 남은 전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로 강서연의 명예를 되찾는 일이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윤아린의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증거로 그녀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분쇄했다. 첫 번째 증거는 최민준이 파혼 직후 강서연에게 매달리며 보냈던 수십 통의 음성 메시지 파일이었다. 두 번째 증거는 최민준이 지난 몇 년간 윤하린에게 비밀리에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해온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였다. 이어서 최민준의 지시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그의 전직 비서가 증인으로 등장하여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다. 그것은 윤하린이 토크쇼에 출연하기 전 최민준과 함께 대본을 짜며 강서연을 어떻게 악녀로 만들지 의논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눈물은 이 타이밍에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윤하린의 목소리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모든 연극이 만천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증거 공개를 마친 권지혁은 개인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CEO가 아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입을 열었다. 제 아내 강서연은 제가 아는 가장 강하고 정직하며 재능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려는 모든 시도는 저와 진성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아내를 지킬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선언은 윤아린과 최민준의 서사에 완벽한 종지부를 찍었다. 또한 그것은 권지혁과 강서연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이 아님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 커플로 대중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강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반격이 이토록 완벽하고 파괴적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방패가 되어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검을 들고 적의 심장을 꿰뚫는 챔피언이 되어주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계약서의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뜨거운 감정이 솟아나고 있었다. 전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하게 승리했다. 권지혁의 기자회견 이후 태하건설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검찰의 수사망은 최 회장 부자의 턱밑까지 조여왔다.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성난 주주들과 채권단,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가득 차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단상에 선 초의 회장과 최민준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초조함이 역력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의 회생 방안에 대해 변명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였다. 회의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등장했다. 바로 권지혁과 강서연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회의장에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왔다. 술렁이는 주주들 사이로 권지혁의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성그룹이 투자 자회사를 통해 태하건설의 부실 채권과 폭락한 주식이 상당 부분을 매입했으며 이제 태하건설의 최대 채권자이자 주요 주주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최 씨 부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적이 이제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주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권지혁은 연단으로 걸어 나갔지만 마이크를 잡은 것은 그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옆으로 비켜서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강서연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강서연은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침착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추락한 제국의 운명을 심판할 새로운 권력의 대리인이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최민준과 최 회장에게 차례로 꽂혔다. 오늘 저는 건축가가 아닌 태하건설의 주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의 발표는 개인적인 배신에 대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하건설에 부패한 역사에 대한 냉철하고 논리적인 기소장이었다. 그녀는 라시에나 힐 프로젝트의 비리 내역을 스크린에 띄우며 그들의 횡령과 사기가 어떻게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저의 조사는 라시에나 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하건설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온갖 비리들을 차례로 폭로하기 시작했다. 다른 중소설계사무소의 디자인을 상습적으로 도용해온 증거들,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기록들, 그리고 정계에 불법 비자금을 건넨 흔적들까지 태하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이 사실은 부실과 부패로 가득 찬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해 드러났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돈으로 최 씨 일가가 어떤 짓을 벌여왔는지 똑똑히 알게 된 것이다. 마지막 증거 자료가 스크린에서 사라졌을 때 서연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이에 저와 진성그룹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주주들은 현 경영진에 대한 불신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최 회장과 최민준의 해임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영 쇄신안을 제안했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신들의 투자를 회수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주주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그녀의 제안에 동의했다. 최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제국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최민주는 권력도 재산도 미래도 모두 잃어버린 채 오직 강서연을 향한 증오와 패배감에 찬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불신이만은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신화였던 최씨 일가는 그들이 세운 왕국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회의장을 나서기도 전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그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부자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끌려나갔다.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다. 강서연은 주주들 앞에서 태하건설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진성그룹은 회사를 흡수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고 평범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와 권지혁은 약탈자가 아닌 개혁가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의 결정은 시장의 신뢰를 얻었고 태하건설은 기적적으로 파산을 면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서연과 지혁은 혼란스러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기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지만 권지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묵묵히 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함께 이뤄낸 승리에 대한 희열,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단단하고 따뜻한 감정. 최후의 심판은 내려졌고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길고 치열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도시의 심장부에는 강서연의 꿈과 비전이 담긴 랜드마크 900이 위용을 드러내며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의지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강서연은 이제 SY 아키텍츠의 대표가 되었다. 진성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된 이 회사는 그녀의 완전한 독립성과 창의성을 보장받는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지도 않았고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천재 건축가라는 수식어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과거의 인물들은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졌다. 최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평생을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감옥 생활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유나리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뒤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사교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서연의 삶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 제자리에는 언제나 권지혁이 함께 있었다. 그들의 보금자리가 된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쇼룸이 아니었다. 거실 한쪽에는 그녀의 건축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들꽃이 담긴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의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1년 전 두 사람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들의 관계를 정의했던 그 종이 조각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권지혁은 벽난로 앞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내민 계약서를 본 권지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에서 계약서를 넘겨받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그것을 던져 넣었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며 그들의 과거와 함께 사라졌다. 이제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법적인 문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뿐이었다. 권지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인생 최고의 계약이었어. 해지할 수 없는 영원한 계약.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다. 이 남자의 곁이라면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랜드마크 구보그의 완공을 축하하는 기념 파티가 열렸다. 건물 최상층의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린 파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서연과 지혁은 파티의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누가 보아도 완벽한 한 쌍이었다. 서로를 보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잠시 소란을 피해 테라스로 나왔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눈부신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 모든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야. 당신을 만나기 전 내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어. 오직 일과 경쟁, 흑과 백만이 존재했지.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야 세상이 얼마나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됐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들보다 더 깊고 따뜻했다. 슈타르크 홀딩스와의 계약을 위해 당신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었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이 당신을 먼저 알아봤다는 거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당신의 모습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당신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준 가장 단단한 기초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기초 위에서 당신과 함께 우리의 집을 짓고 싶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완벽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를 구원했으며 결국 가장 완벽한 사랑을 피워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진정한 행복은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